다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저의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를 미워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험담하고 대적하고 한을 품고 복수심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의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그 역시 연약하고 완악하고 무자여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을 회개합니다. 나태와 방종, 염려와 두려움, 혈기와 고집, 교만과 갑질, 시기와 모함, 탐욕과 집착, 음란과 간음, 미움과 분노, 거짓과 불법, 의심과 불신, 원망과 불평, 사치와 허영, 판단과 정죄, 조정과 통제, 위선과 호세, 이기심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좌절과 무기력, 혼미와 허무, 인색과 각박, 냉정과 무관심, 삐짐과 섭섭, 조급증과 건망증, 욕설과 폭언, 구타와 폭행, 중독증, 술, 도박, 담배, 게임, 음란물, 마약, 식담, 쇼핑 등 불순종과 배신, 반항과 모반, 파당과 분열, 우상숭배, 점친 죄 등을 회개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 이 모든 죄 사이에 생긴 불경건한 솔타이는 끊어질지어다. 그로 인한 모든 불경건한 영향력도 사라질지어다. 내가 이제 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솔타이를 끊었으니 이 모든 죄를 타고 역사하는 영들은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썩 물러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담대, 겸손, 감사, 정직, 배려, 신중, 지혜, 소망, 열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제 삶에 드리워진 가난, 채무, 질병, 실패, 불화 등을 모두 제거하여 주시고 저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사야서 60장 보십시다.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흐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머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숫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그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내가 노하여 너를 쳐서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은혜받고 변화받고 형통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흥하고 번영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덴마크 동화작가 안데르센이 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느 연못에 사는 엄마 오리가 어느 날 이제 알을 품고 새끼들이 하나하나씩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난히 덩치가 크고 자기들과 다른 오리 새끼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이상하네. 어디서 저런 이상한 애가 태어났지? 저게 내 새끼야? 이 오리가 이제 자라서 성장하면서 주변의 오리들로부터도 이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너 우리하고 달라. 너같이 못생긴 오리 처음 봤어. 그렇게 이제 오리가 자꾸 이제 구박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이제 농장에서 도망을 쳐서 다른 새들에게 물었어요. 야, 니들 나처럼 생긴 오리 봤어? 그랬더니 너 정말 되게 못생긴 오리다. 그래서 오리가 너무 실망해가지고 이제 혼자 갈대밭에 숨어서 이제 지냈어요. 뭐 먹거리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하늘에서 목은 가늘지만 길었고 노란 주둥이에 큰 날개를 가진 멋있는 새들이 이제 날아가는 걸 보았어요. 나도 쟤들처럼 잘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봄에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내 모습이 이상해졌네. 왜 이러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제 우아하게 이제 생긴 백조떼들이 날아가다가 잠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제 이 미운 오리 새끼 근처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쭉 보더니 야, 너 우리같이 생긴 백조인데 왜 너 혼자 지내고 있어? 내가 백조야? 스토리가 길어. 그렇지만은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도 이제 물가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데 저기 있는 이제 아이들이 그러는 거야. 야, 얘들아, 저기 있는 저 백조 봐라. 너무너무 잘생겼다. 짱이다. 그제서야 이 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우아한 백조라는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이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잘생긴 나라예요.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세계를 동시에 이룬 2차 대전 후에 해방된 140여 개국 중에서 세 가지 모두를 달성한 기적같은 나라라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칭찬을 하는데 유독 국내에 있는 이 주섭한 놈들만 나만이 못생긴 오리 새끼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잘났어요? 요즘 또 우한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한국에 뿅 가고 있는 거예요. 못생긴, 못 사는 후진국들이 아니라 잘 사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심지어는 한국이라면 아주 껄끄럽게 생각하고 깔아보던 일본조차도 우한 코로나 방역에 협조해서 같이 좀 하자.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이 한국의 뛰어난 방역 시스템이 언제 이제 구축되었느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 메르스인가 전염병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기구도 통폐합하고 전국적인 이제 방역 시스템을 잘 깔아놓았는데 이 우한 코로나 때에 이제 저력을 발휘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재인 좌빨이는 어떤 인간들이냐? 한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들이 나라다. 제가 이제 2003년도에 한국 와서 이제 노무현이 대통령이 당선됐죠. 그때 뭐 저는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안 가졌을 텐데, 어느 날 우연히 그 기사를 보니까 노무현이 뭐라고 하느냐? 한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저는 이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라고? 나는 한국이 경제대국, 선거대국 된다고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에 왔는데 왜 저런 뚱딴이 같은 소리를 하냐? 그리고 또 뭐 노무현이 반미 좀 하면 어떠냐? 우리가 뭐 아시아 균형자 역할을 하자. 그래가지고 무슨 저런 뚱따지 같은 소리를 하나? 중국, 소련, 일본, 미국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무슨 코딱지 많은 나라가 균형자 역할을 해? 이상하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이 인간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인가 하는 그 말의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못난 거 이전에 한국이 얼마나 잘생겼느냐, 그거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합시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복음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세계 2위로 많이 파송한 개신교 나라예요. 그 다음에 산업화, 세계 12등의 경제 대국이 되었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세계 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 대한민국 조그만 나라, 그것도 이제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땅덩어리는 뭐 9만 제곱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고 인구는 5,100만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경제가 12위라고요. 11등은 누군지 아세요? 러시아예요, 러시아. 우리나라보다 땅덩어리가 뭐 남북한보다 77배나 많고 인구도 1억, 2억 가까이 가는 소련이, 러시아가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제뿐만이 아니에요. 한국은 강대국으로 올라설 두 가지 조건을 갖춘 나라예요. 그게 어떤 조건이냐? 소프트 파워와 하드 파워를 갖춘 나라라 이거예요. 하드 파워는 뭐냐? 조지퍼 나의 교수가 하드 파워는 경제력이나 군사력 같은 눈에 보이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프트 파워는 뭐냐? 세상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 나라를 좋아하는 문화 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두 가지를 잘 갖춘 나라. 그러니까 미국은 여전히 세계의 선도적인 강대국 역할을 하고 있어요. 중국이 경제 발전이 좀 돼가지고 G2가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 따라 잡으려고 미국하고 이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미국하고 힘겨루기를 할 수가 없어요. 첫째는 하드 파워, 경제력, 군사력은 어느 정도 올라갔지만은 세계적으로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다고요. 왜? 힘 좀 셌다고 조폭 행세를 하니까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어요? 중국 문화라든가, 중국 문화 멋지다, 중국 요리 최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 나라를 좋아하게 해야 되는데, 이놈의 시진핑 이 못된 동이가 들어와서는 막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무나 지 말 안 들으면 힘으로 막 밀어붙이는 거야. 노르웨이에서 자기 그 반정부 인사한테 무슨 노벨상 주니까 어떻게 했어요, 중국이?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그냥 완전히 금지시켜버려. 뭐 이따위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이 두 가지를 골고루 갖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류 열풍, 더 나아가서 K-팝, K-푸드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어요. BTS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 4개, 탑 4개 부분을 석권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도 한국이라 그러면 뿅 가고 있어요. K-푸드. 이것도 이제 한국 푸드가 특히 선진국에게 인기를 끌고 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아봤었는데 이 백인들은 도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본 자동차가 들어왔을 때 자동차는 섰지만은 일본 음식은 안 좋아했다고요. 그 스시 같은 거, 회 같은 거 날거고. 그런데 이 이제 일본 경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음식을 먹더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못 사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음식 여러분 잘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나라도 뭐 중국이나 이런 데 이제 음식 많이 들어오는데 좀 찝찝한 마음으로 먹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음식이 불고기가 비빔밥이 라면이 고추장이 컵라면이 세계를 이제 석권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 영화, 음식. 사실 이 3가지가 들어가면은 문화적으로 그 나라를 사로잡은 거예요. 더군다나 우한 코로나 방역을 선진국 미국이나 유럽보다 너무너무 잘하니까 제가 그저께인가 신문을 봤더니 독일에서 국가 선호도 1위가 어딘 줄 아세요? 지금 한국이에요. 막 온 세계가 지금 한국에 러브콜 보내는 거예요. 중국에서 뭐 마스크인지 뭐 진단키트 보냈던지 분량이 많대요. 또 러시아에서 무슨 진단키트 보냈는데 이름이 뭐 불타는 진단키트라 가지고 내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진단키트 잘못 사용하면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돈 좀 더 주더라도 지금 한국제에 대한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응? 그래서 미국 투자회사 골드만삭스에서 그 2020년도에 이제 한국 신문들이 인용한 보도에 의하면은 대한민국이 2025년에 소득이 5만 달러가 넘어가지고 G7이 된다는 거예요. G7. G7이면은 이태리를 능가하는 거예요. 이태리를.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다음으로 이제 5년 후에 한국이 G7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50년에는 소득이 8만 달러로 급성장해가지고, 요 나라는 적지만 소득이 높은 뭐 그런 나라 있잖아요. 뭐 룩셈부르크라든가 덴마크라든가 이런 나라에 버금가는 부국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한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3년도에 한국에 오게 된 이유도 하나님이 한국이 선교대국이 되고 그 선교대국을 뒷받침할 만한 경제대국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죠. 하나님, 우리나라 같이 지화자원도 별로 없고 땅덩어리도 좁고 인구도 별로 안 되는데 어떻게 경제대국이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지금도 그 말씀을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한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압도적인 우위에 선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후에 한국이 IT 강국이 되고 전자 강국이 되고 조선 강국이 되고 또 뭡니까? 자동차 강국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 거는 좀 중후 장대 기업이 돼가지고 이런 뭐 조선이나 이 항공기나 뭐 이런 거는 기업 가치가 별로 높지 않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이게 네이버가 물건을 만들어요. 뭐를 만들어요? 인터넷에서 이제 하는 네이버인데 벌써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3대 기업인가 됐어요. 3대. 기업 가치 면에서 삼성하고 뭐 SK 하이닉스인가를 물리치고 현대자동차, LG 이런 걸 다 넘어서고 그 다음에 이동통신 3사 있잖아요.
KT, SK, LG를 다 합친 것보다 기업 가치가 더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첨단 기술 사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 기업들을 얼마나 높여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정말 앞으로는 지하자원이나 땅덩어리나 인구수에 상관없이 첨단 기술이 발달하면은 경제 대국이 되는구나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잘 나가는 게 뭐냐? 앞으로 이제 전기 자동차가 통상화될 거예요. 그런데 그 전기 자동차에서 제일 핵심 부품이 배터리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인가? 거기에서 파나소닉하고 이제 전기 자동차용 그 배터리를 계약해서 생산했는데 그 파나소닉에서 만드는 배터리가 좀 뭐 액체 비슷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성능이 안 좋은데 삼성하고 LG가 고체 배터리로 세계를 압도하는 배터리를 개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 LG에서 생산하는 이 자동차 배터리만 해도 한국의 큰 먹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국에서 인공태양 용기를 개발을 했어요. 여러분 인공태양이란 말 들어봤어요? 인위적으로 태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 태양의 열과 빛으로 에너지를 삼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인공태양 무슨 작용을 담을 만한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1억도, 섭씨 1억도의 열을 견뎌내는 그 용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국이 그 용기를 만드는데 아주 핵심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태양만 만들어지면은 이거는 무공해이고 사용 기한도 원자력과는 게임도 안 되게 거의 무한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청정 에너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도 들었겠지만은 탄소. 이 탄소를 그냥 껍질을 얇게 벗겨가지고 이게 이제 물질이 상용화가 되면은 강철보다는 수백 배나 강하면서 융통성이 있고 또 전력, 전도열이 거의 100%에 가까운 꿈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노벨상을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을 상용화하는 기술이 개발이 안 돼 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한국 기술진들이 이것을 상용화하는 기술을 세계에서 아주 우수한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뭐 비행기를 생산한다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라든가 뭐 물건 만드는데 어떤 시트 역할을 하는 이런 게 가볍기는 종이장보다 가볍고 강도는 강철보다 한 200~300배 센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소재 분야에서 획기적인 이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이 잘하고 있는 게 막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 하나님이 한국을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구나. 그 다음에 현재에도 현대의 고급 성용차가 미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LG, 삼성전자가 생활가전을 석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에서 사용하는 로봇 있잖아요. 일본이 먼저 앞섰는데 한국이 빠르게 추적을 해서 이제 한국의 공장에서 사용되는 로봇 이런 기술은 일본을 압도한대요. 그 외에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미국에서 그 FIT하고 파일슨스 하면은 디자인 전문 학원이거든요. 거기에 한국 사람들의 한 반 정도가 한국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한국 사람들이 뭐 지금 이제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뭐 루이비통이나 구찌 같은 브랜드 있잖아요. 조만간 한국 사람이 디자인한 이 브랜드들이 세상을 휩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한국이 너무너무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참고로
일본은 왜 이렇게 이제 기술이 몰락했냐? 우리가 일본 하면은 기술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일본은 기독교가 0.4% 정도밖에 안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기독교가 들어간 국가에게 지혜와 창조력을 주셔가지고 기술 개발을 이루어서 경제 발전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유럽의 강국들, 네덜란드나 이런 나라들을 잘 뺏겨가지고 일설에 의하면은 뺏기는 거는 오리지널보다 더 잘 뺏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지혜와 창의의 영이 없어가지고 창의적인 걸 못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나라가 한물 갔어요. 일본에서 이제 교수직을 하다가 한국에 온 어떤 분의 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일본 학생들 한 10명 정도를 그 개인 상담 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장래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10명 중에 장래 희망이 있다는 인간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만큼 사회가 침체되어 있는 거예요. 침체되어 있어. 저는 그 침체된 이유가 뭐냐? 기독교 문명이 안 들어가면은 불교나 유교 가지고는 새로운 비전이나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그 원동력이 없어요. 불교나 유교는 전부 다 뭡니까? 역사 반복설이에요. 역사 반복. 세상 그냥 그런 대로 반복해 가는 거지 발전과 성장의 개념이 없다고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기독교 대국이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본을 보이지 못해서 손가락질 받는 것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통일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담배를 통해서 사회 각 분야를 골고루 만져주셔서 발전하고 성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한국은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이제 골고루 갖춘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우한 코로나가 이제 사그러지면은 한국이 전 세계에 우뚝 설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사파 놈들은 이 잘생긴 백조 같은 한국을 틈만 있으면 미운 오리새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제가 가만히 보니까 뒤집어진 사대주의 건성이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해도 아직도 이제 일제 그 식민주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엽전은 뭘 해도 안 된다. 여러분, 엽전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을 폄하하는 표현이에요. 조센징, 내선일체. 그래서 일본 놈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그 기상과 정기를 깔아뭉개기 위해서 창시 개명도 하고 한국 역사도 그냥 왜곡하고 조선 놈들은 못난 놈들이야. 이런 식으로 해야 이제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만 해도 조센징은 우리 스스로도 사람들이 비하하는 말을 썼어요. 조센징은 별 수 없어. 엽전이 그러면 그렇지 뭘 하겠어. 이런 패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에 박정희 대통령이 들어서서 우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경제대국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 주사파 놈들은 제2의 식민지 근성을 가진 거예요. 북한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가진 나라이고 남한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세계가 칭송하고 부러워하는 이 잘생긴 백조 대한민국을 이 주사파 놈들이 미운 오리새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일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본문이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딱 이사야서 오늘 읽은 60장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이 목사가 될 때부터 좋아했던 말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제 너희 때가 임하였느니라. 저 개인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한국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계의 선교를 주도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품은 구절이에요. 물론 이제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는 말씀이지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처럼 3년 동안 이 주사파의 정권 아래서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하는 이 대한민국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마음이 강하게 와닿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복음화 민주화 산업화의 3대 축복을 주셨지만 이 자유우파가 나태하고 아니라고 방종해서 종북 주사파에게 정권을 빼앗긴 거예요. 조금만 이성적이고 보편적으로 대처만 했더라도 이 정권을 빼앗길 처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문재인이 3년 동안 못한 게 너무나 많은데 이 보자유우파가 뭐 여러분도 신문에 난 거 아시잖아요. 공천 잘못한 거. 다른 하나는 우한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이가 그냥 무임승차한 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지만은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첫째는 이 우한 코로나로 인해서 피폐된 경제를 회복해야 돼요. 경제를 회복하려면은 있는 사람 거 짜내가지고 나눠주는 걸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경제를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못해 문재인도 요새 그런 말을 하죠. 경제 성장에 몰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이 저 인간이 꼭 성경에 발람 같은 인간이 되었다. 발람 같은. 발람을 돈 주고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저주 못하고 축복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이제 우한 코로나를 통해서 문재인 저놈이 우한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있는 사람 더 쥐어짜고 경제 성장을 막았을 텐데 이제 그냥 경제가 워낙 이제 폭망하니까 경제 성장 정책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면서 밀려가지고 경제 정책을 쓰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고용, 전 국민 고용이라든가 대기업 이익 나누어 갖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이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 국제적으로 문재인이가 이제 샌드위치가 되고 있어요.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화가 났거든요. 이 중국 놈들이 작년 12월에 우한 코로나 발생을 알면서도 한 달 동안 세계를 속였어요. 우한 코로나는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전 세계로부터 마스크도 대량 수입하고 일상용품도 대량 수입해가지고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니까 마스크 팔아먹고 막 일용품들 팔아먹고 해가지고 지금 중국이 완전 지금 왕따가 되게 생겼어. 왕따가 되게 생겼어. 그 이전에도 미국이 제일 싫어하는 게 투 차이나 정책이거든요. 원 차이나. 대만은 나라가 아니다. 이랬는데 미국에서 이제 의회에서 대만을 국가 위치로 성격시키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대만을 이제 국제사회에 다시 이제 데뷔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 WHO 세계보건기구 이건데 세계보건기구의 이거 대표가 중국 말 듣다가 그냥 쫓겨났잖아요. 돈도 미국이 중국보다 한 10배나 더 내는데 그래서 지금 WHO 수장을 뽑는데 유럽 여러 나라들하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대만을 이제 업적으로 참가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문재인한테 니 어느 편 할래? 그런데 또 시진핑이가 문재인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내 편 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문재인이가 지금 기로에 서 있어요. 기로에 서 있어. 중국 편 들 것인가? 미국 편 들 것인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저거는 이제 진원별이에요. 진원별. 미국은 여전히
중천에 떠 있는 태양이라고요. 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중국과 북한은 이거는 중병을 앓는 환자 같은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영적으로는 짐승국가들이에요. 짐승국가들. 독재와 인권 탄압. 그런데 이 주사파들이 잘못된 이 세계관 역사관에 의해서 이제 시진핑이 편들었다가는 한국이 아마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보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문재인이 이제 개인적인 것이지만은 울산 시장 조작 선거 칼날이 지금 이제 문재인한테 계속 당하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또 뭐 그 외에 이제 요즘 또 유튜브 우파들 중에서는 이 사전 선거가 QR 조작으로 인해서 불법 선거다.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로 드러나면은 이거는 이제 뭐 문재인 하야 정도가 아니고 민주당이 폭망하는 사건이에요. 폭망하는 사건. 이렇게 이제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제 이런 우한 코로나 국제정치 급변을 통해서 이 짐승국가 시진핑과 김정은을 손보시고 짐승국가 닮아가려는 문재인 또 이 주사파의 잘못된 역사관으로 사람들을 우롱하고 있는 이 주사파 정권들을 다 손보신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갔는데 역사는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역사관은 달라져요. 어느 나라나 어느 정도 역사 왜곡은 있어요. 중국은 동북공정이라 그래가지고 한국이 한때 자기 나라 속국이었다. 그걸 주장하고 있죠. 일본은 뭡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다. 한국도 이렇게 보면은 고대사나 이런 데 대해서 한국을 미화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그거야 이제 대외적인 거니까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대내적인 거라는 거예요. 대내적. 우리 이제 역사 사건의 단종과 세조 사건 알잖아요.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니까 삼촌인 수양대군이 무력으로 그 왕위를 찬탈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역사 교과서에서 단종의 입장에서 보면 수양대군은 완전 천하의 역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수양의 입장에서 보면 단종 그 어린아이 정치도 잘 모르고 나라 운영도 잘 모르는 단종에게 맡겼다가는 나라 거덜나겠다. 그래서 나라 살리기 위해서 거사를 치렀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북한 주사파 입장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부에서 이제 국정이 아니고 거민정이라 그러나요? 어떤 역사 교과서 집필 가이드라인을 주고 민간 출판사에게 이렇게 이제 서라고 했는데 그 8개 교과서 출판사 중에서 7개가 완전히 주사파 관점에서 한국 역사, 특히 그 해방 전후의 그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주사파들은 남한을 못생긴 미운 오리 새끼로 치바르고 있는 거예요.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누구예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미운 오리 새끼인데 그 미운 오리 새끼의 관점에서 잘생긴 백조 남한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한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오리 엄마가 어디서 저런 게 생겼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새끼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건 철저히 북한 주사파의 관점에서 남한을 해석한 거라 이거죠. 사실 뭐 스토리 전개하려면 길지만은 제가 보기에 북한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그런 식으로 추부수고 들어가야 돼요. 기술이 조금 약하다, 세다 문제가 아니고 왜 북한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인가? 1945년 8월로 돌아가야 돼요.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미국도
일본하고 전쟁하기가 벅찼어요. 워낙 일본이 이제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한 1억의 인구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결사항전을 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이 일본 해안에 상륙작전을 했다면은 적어도 한 수백만 명의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원자탄을 개발해서 8월 6일, 9일에 두 방을 일본에 터뜨리자 일본이 속수무책으로 항복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요 스탈린이라는 놈이 아주 그냥 순발력이 강한 놈인 거야. 일본의 원자탄이 떨어진 걸 딱 알고 나서 일소 전쟁 불가침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를 하고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일본 땅이죠. 그러니까 이제 팥죽지세로 몰려오니까 미군이 야야야 그만 내려와. 그래서 그은 게 38선 군사 분계선이에요. 왜냐하면은 미군의 그 지상군은 오키나와에 있어가지고 한국에 오려면 몇 달이 걸려요. 그런데 북한 밖에 있는 소련은 강 하나만 건너면 되니까 막 팥죽지세로 와서 결국은 이제 스탈린이 북한을 먹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1945년 9월 9일에 스탈린이 김일성을 입국시켜가지고 북한에 정권을 수립하게 만들어요. 이 김일성이 이제 어떤 놈이냐?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에 소속돼서 항일 유격 운동도 하고 마적질도 하던 놈이에요. 그러다가 일제히 대대적인 일본군의 공세에 밀려서 피해서 이제 1940년도에 소련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제 거기서 한국군으로 설립된 이제 무슨 부대에 대위로 있다가 나중에 스탈린의 눈에 들어서 북한을 지배하는 스탈린의 꼭두가시로 등장해서 북한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남한은 45년 해방 이후 우여곡절 곁에 1948년 5월 10일에 유엔의 권고로 전국에 이 선거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유엔군이 북한에는 소련군의 반대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5월 10일 날 선거하기 전에 제주도 4.3 폭동이 일어났어요. 이건 남노당들이 남한에서 선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장혁명을 한 건데 그 정부군이 그것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도 이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좌빨이들은 얼마 전에 또 문재인이 제주도 가서 뭐라 그랬느냐? 꿈을 가진 사람들이 치른 무슨 전쟁이다. 이따오식으로 그냥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북한이 비정통이고 남한이 유엔이 지지하고 나중에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승인을 해준 정통국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주사파들은 이걸 완전히 북한의 입장에서 왜곡을 해가지고 남한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라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서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승만과 박정희는 친일파 독재자다. 그러면서 이승만과 박정희는 독재자로 폄하하고 김대중은 신격화 수준으로 우상화하고 있어요. 김대중이 신격화 우상화 될 만한 인간입니까? 북한이 죽어갈 때 수억 달러에 해당되는 현금과 물자를 보내서 아사직전의 북한을 살리고 그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게 한 장본이에요. 그 모든 언론에 다 공개되어 있어요. 북한은 원자탄을 만들 능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 이런 식으로 공언했는데 지금 보세요. 그 돈으로 국가도 회생하고 원자탄도 개발하고 고성능 미사일도 개발해가지고 지금 미국을 위협하고 한국을 위협하는데 노무현과 김대중이 일조를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김대중의 그 1억 3천만 달러 비자금 사건이 미국에서 터졌어요. 1억 달러짜리 수표가 있는데 그게 이제 김대중
비자금하고 연장되어 있는 거다. 이 정도만 해도 이거는 역적이죠. 그 다음에 노무현은 왜 자살을 했어요? 640만 달러 뇌물 받아 먹은 것을 수사받으니까 자기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기 부엉이 방에서 떨어져서 자살한 거예요. 그 자살한 인간이 영웅이고 돈 받아먹고 말이죠. 그런데 이승만과 박정희는 독재자다. 그래서 제가 한번 기록을 봤어요. 이 8대 교과서 중에 이제 한 7개는 북한은 수령 중심의 강력한 통치제도라고 표현을 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1948년부터 1987년까지, 그러니까 이승만 때부터 노태우 때까지 13차례나 독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해먹었어요. 김일성은 몇 년 해먹었어? 49년을 해먹었어요. 김일성 다음에 김정일은 선거라는 형식도 갖추지 않고 2대 세습 독재자가 되어서 17년을 해답쓰시고, 김정은이 2011년부터 현재까지 9년을 해 드시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 드시고 계신 북한하고 남한이 어떻게 됐어요? 이승만 당시나 박정희 당시는 주변에 독재자들이 많았어요. 바로 이제 독립한 식민지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금방 이루지 못해요. 어느 학자에 의하면은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이 돼야 되는데 그 소득이 안 되면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때나 이승만 때 그 민주주의를 이룰 만한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승만의 공적은 건국을 했다는 거예요. 건국. 이 좌우합작 공산주의자들의 그냥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 감시하에 대한민국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설립하는데 1등 공신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뭐 했나요? 토지개혁을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물러가고 나서 이런 토지들, 소작농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소작농들에게 유상몰수 유상정자를 했어요. 그 유상몰수 유상정자도 소작농들이 이양의 지주들에게 내는 50%의 소작로를 한 3년 정도 내면은 농민들에게 주는 그런 유상몰수 유상정자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케이스로 속해요. 그래서 6.25가 나던 1950년대 2, 3월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완료가 되었는데, 어느 학자는 그래요. 이 토지 유상정자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 다음에 이승만이 한 게 이제 의무교육 실시예요. 의무교육. 이승만이 대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했냐면은 6.25 전쟁 때 대학생들은 징집도 안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자유를 줬기 때문에 이 대학생들이 나중에 60년대 4.19 혁명을 해서 이승만을 쫓아내버렸어요. 이제 아이러니컬 하지만은 박정희의 경제개발은 전 세계가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찬사. 그 당시 독재자가 누구예요? 북한의 김일성, 필리핀의 마르코스, 아르헨티나의 피에론 등 독재자들 다 나서가지고 독재를 했는데, 박정희 외에 모든 독재자들이 나라를 거지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박정희만이 유일하게 부자 나라가 되는 기틀을 마련해서 후손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사파 교과서들은 걸핏하면 독재. 그러면은 김일성 독재는 뭐야? 김정일 독재는 뭐야? 그래서 주사파에서 전향한 어느 이제 현역 국회의원은 그러는 거예요. 김일성의 독재에 비하면은 이승만이나 박정희의 독재는 세 발의 피다. 세 발의 피. 그런데 이 주사파들은 걸핏하면 이승만 독재, 박정희 독재. 얼마 전에도 이제 봤더니 그 좌파가 운영하는 무슨 초등학교 체험 교육 기관이 있나 봐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체험 교육을 하는데
그 핵심 주제가 이승만과 박정희는 독재자다. 말도 안 되는 사상을 주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승만과 박정희의 친일 행각. 이승만이 친일파는 아니에요. 이승만하고 미국 당국하고 한국 독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이제 부딪혔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승만을 눈에 가스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방되고 나서도 이승만한테 비자를 재빨리 안 줘서 이승만이 몇 개월 후에 도착할 정도였어요. 초기에는 미군정은 좌우 합작에 의한 한국 정권 수립을 주장했는데 나중에 이제 좌파에서 위조 집회 사건이 일어나자 미 군정청이 이제 마음을 돌리고 이승만의 뜻을 따라서 남한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정권을 세웠다 이거예요, 이승만이. 그러려면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당시에 한국의 문맹률이 78%예요, 78%. 문맹률이 뭡니까? 그걸 모른다는 소리예요. 저희 부친도 문맹이라서 적산 토지를 자기 것을 못 만들어가지고 가난하게 살았어요. 만약 저희 부친이 글만 알았더라면은 그때 살고 있던 집, 경작하던 논, 밭, 이런 거 전부 다 우리 이름으로, 등록만 했더라도 부자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다 뺏겨버렸어. 여러분,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78%가 문맹자고 중학교만 나와도 그 당시에는 고학력자인데 어떤 사람을 들어서 해야 될 거예요? 이미 미군정청에는 친일파, 쉽게 말하면은 일제시대에 관료나 경찰이나 이런 데 종사하던 한국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도 나라를 꾸려가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글하는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사파들은 이승만이 친일파다. 물론 이제 친일파를 좀 안 좋게 등록한 사건도 있어요. 아주 그냥 한국인을 그냥 주리를 턴 못된 한국인 출신 형사 하나가 있었는데 이 친구를 제거하려다가 보니까 친일파들이 거세게 반발을 해가지고 친일파 이 청산이 좀 유야무야 된 거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당시 사건을, 그 당시 현상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은 초기에 조조가 한탄을 해요. 동탁이 이제 한나라 황제를 이제 볼모로 삼고 이제 폭행을 하는데 이 동탁을 몰아내고 천하를 통일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한 말이 뭔 줄 아세요? 천하를 통일하려는데 인재가 없구나. 무슨 큰일을 하려면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런 인재가 없는 상황에서 니 편 내 편 가릴 때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국지 보면은 적장이라도 투항해서 유능하고 투항하면은 바로 또 중책을 맡기잖아요. 삼국지는 비일비재해요.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조조가 대적인 유비의 아우 관우를 자기 수하에 넣기 위해서 얼마나 아양도 떨고 그냥 온갖 짓을 다 하잖아요. 결국은 관우가 지조를 지켜서 이제 죽었지만은 이 난세에는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식으로 보면 주사파들은 요셉이나 다니엘을 친바로파, 친바벨론파로 척결을 해야 돼요. 요셉도 그냥 유대인의 적인 애굽에 가서 총리까지 하잖아요. 다니엘도 유대를 멸망시킨 바벨론에 가서 총리까지 하잖아요. 북한도 보면은 초기에는 친일파를 많이 등용했다가 나중에 숙청한 기록으로 나와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김일성이 패거리들 유격대나 하고 마적질이나 하는 인간들이 학력이 좀 있겠어요? 제가 보니까 김일성도 한 중학교 정도 나온 그런 실력이에요. 그거 다 패거리들이 그나물의 거밥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냥 수재들이 이북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뭐 서울대, 고대, 뭐 그때 서울대, 고대가 그냥 빨갱이 온상이었다니까. 이제 그런 인간들은 이북에 가서 다 이용당하고 숙청당한 거예요. 노무현도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박정희 당시에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를 했어요. 그러면 노무현도 그러면 유신독재 부역자인가? 그 노무현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뭐 전부 다 친일파, 뭐 계급,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예? 이 박정희 당시에는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도 이제 역사적을 좀 알아야 되는데, 1941년에 이제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계속 이것들이 이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독립투쟁을 포기를 한 거예요. 아, 미국마저 일본에게 진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 이제 독립투쟁보다 후손들이나 기르자. 이래가지고 이 친일로 돌아선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또 이제 드러난 사람이 이제 백선엽 장군이 있어요. 이 양반도 이제 박정희하고 이제 일본 만주군 사관학교 나와서 하필이면은 한국 독립군을 제압하는 부대에 이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해방되고 나서 국군 창설에 이바지하고 6.25 때 공원을 세우고 참모총장까지 되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사파들은 백선역 가지고도 또 이제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민족을 배신한 친일파다. 박정희도 그냥 일본 황제에게 충성한 사관학교 출신이다. 그러면 제가 물어요. 주사파들은 누구에게 충성 맹세했어요?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했잖아요. 그게 주사파예요. 그런데 김일성에게 주사파로서 충성 맹세하고 커밍아웃 안 한 인간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 얼마나 많아요. 아마 이제 우파 정권 들어서면은 그런 주사파 인간들 좀 척결해야 돼요. 척결해야 돼요. 이처럼 개인적으로 사람은 흠이 있어요. 공과로 판단을 해야지 너 옛날에 친일파였다. 너 옛날에 그냥 일왕제에 충성했다. 그 하나의 잣대로 계속 물고 늘어지는 이 주사파 인간들은 깨끗하냐 이거예요.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한 인간들. 자기들이 김일성에게 충성 맹세한 거는 괜찮고 그 당시에 일본 황제에게 충성 맹세하고 나중에 커밍아웃하고 이런 거는 안 되느냐. 그게 교과서에서 자꾸만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봅시다. 일본하고 미국은 2차 대전 때 제일 원수였는데 지금 사이가 제일 좋잖아요. 독일과 프랑스,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이 유럽 여러 나라를 다 휩쓸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공산주의나 이 한국의 주사파들은 소갈머리가 밴댕이 소갈머리예요. 밴댕이 소갈머리. 소갈머리가 좁아가지고 자기에게 원하는 사람을 죽어도 못 잊는 거예요. 대국적인 이게 없어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없다고요. 지금이라도 중국하고 북한이 중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중국하고 북한하고 붙어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XX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승승장구로 올라가고 중국하고 북한은 언제 이게 그냥 정권이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그게 자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중국하고 북한이 보니까 남한은 백조인 거야. 그런데 백조인 저놈들이 자꾸 자기들처럼 못생긴 오리새끼한테 러브콜을 보내니까 중국하고 북한도 이 불편한 거야. 저 문재인이 얌생이다. 이중인격자다. 중국하고 북한이 보기 그럴 거 아니에요? 주한미군하고 한미협정은 철석같이 지키면서 중국한테 형님 좀 거두어 주세요. 김정은이한테 가서 김정은 위원장님 좀 거두어 주세요. 그러니까 그 시진핑이나 김정은이가 문재인이 보면 어떻게 했어요? 저놈의 새끼 완전히 얌생이네. 완전히 그냥 꼭 먹고 알 먹으려고 그러네.
그러니까 상대도 안 해주는 거예요. 상대도 안 해줘. 막말로 문재인이가 시진핑이하고 김정은이 마음 들려면은 주한미군 철수시켜 한미협정 파기하고 해. 그런 배짱은 없는 거야, 또 이것들이 내가 보니까. 미국하고 한미협정이나 주한미군 철수하면은 나라 망하니까. 옛날에 필리핀에서 그 수백만인가에서 미군 철수를 시켰어요. 이 필리핀이 원래 미국한테 오랫동안 식민지를 생활을 하고 이제 자존심도 있고 해서 미군 철수를 결정하고 미군도 철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중공이 당장 저기 필리핀 그 근해에 있는 뭐 섬 몇 개를 그냥 침공해서 잡수수했어. 그리고 수백만의 경제가 엉망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필리핀이 다시 미국한테 러브콜을 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은 안 일어나겠지만 만약에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도 보면은 중공 폭격기나 소련 폭격기가 저기 뭐 방공 식별선 거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만일에 남한이에서 미군이 철수를 했다.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소련 놈들하고 중국 놈들이 뭐 하나 먹으려고 눈이 벌겋게 설치면서 아마 중국은 저 제주도 밑에 우도를 먹고 소련은 저기 그냥 울릉도나 독도를 먹지 않을까. 야, 우리 서로 나눠 먹자. 그렇다고 한국이 덤벼들 거예요? 못 덤벼들어요. 이 중국이나 이 소위나 이런 놈들은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폴란드 대통령은 미군 1000명이 있는 게 국방 예산 몇 배 키우는 것보다 더 이익이다 해서 미군한테 기지를 막 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 소련 근처에 있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냥 미국인이 있으니까 이 소련이 찝쩍거리지 못하는데 이 대한민국에 있는 주사파들은 그런 셈법도 모르는 거예요. 심상정이나 전번에 누구예요? 송영길이나 그냥 해리스 대사가 한마디 하니까 미군 물러가라! 그러고 정말 XX 하고 있네. 미군 물러가면 어떻게 돼? 중국한테 먹히고. 아마 그럴 거네. 소련은 울릉도 먹고 일본은 독도 먹고 중국은 우도 먹고 그렇다고 덤벼들어? 야, 맞짱 떠! 그럴 배짱이나 실력이 있어요? 그런 인간들이 주제를 모르고 말이지 그냥. 소국이면은 착한 형님한테 붙어가지고 편안하게 살아야지. 뭐 그냥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자주국방 하겠다고 말이지.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웃기는 인간들. 자, 시간이 갔는데 네 번째 제목만 합시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고 있어요. 이 문재인이가 헌법 발의를 해서 헌법에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는 걸 하다가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버렸어요. 자유를 빼버렸어. 자유는 평등을 안고 가지만 평등만 강조하면 자유와 평등 모두 없어져요. 이 인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6.25 전쟁이 북침인가. 남한이 북침을 했대요. 그런데 이거는 상식만 있어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배웠어. 공격군은 최소한도 방어군보다 3배는 강해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이 북침을 했다면은 침략을 한 나라가 몇 개월 후에 수십 킬로 이남에 있는 수도가 먹혀요? 그 말도 안 되는 논리잖아. 적어도 첫 한 2, 3개월은 개성이나 이런 걸 남한이 먹어야지. 어떻게 북침을 해가지고 2, 3개월 만에 저 몇십 킬로 아래에 있는 서울이 먹히냐. 이게 말이 되는 논리냐고. 자, 그 다음에 이 교과서에 반기업 정서가 팽배해요. 얼마 전에 EBS 수능 교재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대기업의 물건을 사는 것은 그들의 부와 권력을 유지해 주는 거다. 한마디로 사지 말라는 거죠. 또 중국의 그 알리바바 그 재벌 있잖아요. 마윈이 이제 SNS에 나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다. 그랬더니 중국의 20대 이 네티즌들이 막 댓글을 다는 거예요. 너 결국 노동자 임금 착취한 것밖에 더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니까 그 글을 내렸대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 20대가 가장 자존심이 강한 세대래요. 왜? G2 국가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존심이 강한데, 그런데 G2 중국이 어떻게 해서 G2가 됐어요?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해서 부자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자본주의 제도를 도입해서 성공시킨 방법이 박정희 방법이에요. 박정희 방법. 박정희가 강력한 중앙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에 의해서 자본주의 제도 도입하고 수출, 무역을 통해서 경제를 세운 건데 중국이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 성공을 했어요. 정소평 때 중국 지도자들에게 한국을 본받으라 그랬다고요. 딱 그 방법대로 한 거야. 근데 이 중국 놈들은 박정희식 국가주도 자본주의라는 말을 들어 쓰기 싫으니까 계획과 개방, 사회주의식 개발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개발은 개떡 같은 개발이야. 국가주도로 무역을 주도하고 이 문호를 열어서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가지고 저렇게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사파들은 박정희가 한 거는 개발 독재고 중국이 한 거는 사회주의식 경제개발 성공 모델이다. 우리가 이걸 모델로 본받자. 이 야단 법석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도 갔어요. 왜? 이번 우한 코로나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유럽 나라들한테 완전히 이제 이 내부가 다 드러났어. 우한 코로나 속인 거, 그 다음에 물건 사재기 했다가 되팔아 먹은 거. 안 그래도 경제가 폭망하는 시점인데 이제 외국에서 이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 이제 기업 빼버리면은 저거 이제 중국은 이제 폭망하는 거예요. 왜? 중국이 잘난 체 하지만은 무역을 통해서 한 75%가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았어요. 한국은 한 80% 정도 되는데 이제 유럽 선진국들이 야, 공장 빼, 자금 빼 이래 되면은 못 먹고 살아. 폭망하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 같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 거는 이런 역사 교육을 받은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되냐? 강남 좌파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 나와 보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 자본주의의 이 풍요함을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제1의 이 선망하는 기업은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삼성, LG 이런 데예요. 교과서가 욕하는 대기업에 다들 들어가려고 안달이에요. 왜?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일단 결혼을 잘한다 이거예요. 중소기업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좋은 연봉을 받아도 이 신랑감으로 이류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같이, 조국. 사회주의 건설을 외치면서 자본주의가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누리고 플러스 그냥 불법 서류 조작이라든가 이런 걸 다 누린 조국이라는 인간이 하나 있는데 또 얼마 전에 윤미향이라는 여자 하나가 생겼어요. 정신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준다고 해서 거국적으로 자금을 모았는데 한 56억을 모으고 정부로부터 한 13억 지원을 받았는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준 돈은 쥐꼬리만큼 안 돼요. 술집에 가서 술 먹은 게 3천만 원. 그런데 실제로는 400만 원밖에 안 먹었는데 쉽게 말하면 이 가라 영수증, 일본 말로 가짜 영수증 맞는 거죠. 딸은 또 1년에 한 생활비가 1억 가까이 드는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있어요. 조국, 윤미향 이런 인간들이 대표적인 주사파들의 민낯이라 이거예요. 교과서에서는 모든 자본주의를 욕하고 기업을 욕하면서 실제로 사회에 나가서는 노란자의 맛을 보고 나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사파들을 금전충 플러스 권력충이라고 해요. 권력충. 돈맛, 권력맛을 알면은 이것들은 이제 그 정권과 돈맛을 유지하기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유우파는 이렇게 하다가 들키면 아이고 들켰네. 좀 미안한 표정이라도 짓는데 이 좌파들은 보니까 들키면은
더 막 덤벼들어요. 그래, 내가 해먹었다, 어쩔래? 이런 식이야. 완전히 그냥 기본적인 양심도 없고 윤리 도덕도 없는 마치간 인간들이에요. 마치간 인간들.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서 외국어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사람을 위선자로 만드는 거예요. 위선자. 그 제가 이제 금성출판사라고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제일 악랄한데 보니까 뭐 이름 그럴듯하게 하고 뭐 초중고등학교 애들 교재를 엄청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파는 이런 일 하는 사람이 없냐 이거죠. 전부 다 우파는 자기 배가 불러가지고 이런 좌파들을 척결하는데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도 해야 된다. 교회라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런 데 눈을 감으면 안 된다 이거죠. 최후의 부르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안 가르치니까 전부 다 교인들 학생들이 이런 빨간 역사 교과서에 물들어가지고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면은 자기들은 자본주의가 주는 풍요함을 다 누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주는 풍요함을 다 누리면서 겉으로 말로 사상으로는 약자를 위해야 된다. 뭐 소득을 나누어야 된다. 자본가가 착지 않는 이중적인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힘들어도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러분이 나가서 사회에 생활하는 이 세상이 이렇게 주사파에 빨간 물이 들어있다 이거예요. 빨간 물이 들어있어. 고급 스마트폰, 고급 뭐 이런 브루투스, 고급 전자기기를 다 쓰면서도 대기업 제품을 다 쓰면서도 대기업 유명 쇼핑몰만 가고 재래시장에는 가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만 약자를 위해야 된다는 이런 파렴치한 위선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이런 것을 허용해서는 안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우리가 교회가 나서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돼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설 것을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저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역사 교과서 왜곡으로 인해서 너무나 삐뚤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졸업해서는 또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주는 자유와 풍요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 이율배반적이고 윗선적인 가치관에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들의 망령이 하루빨리 거두어지고 우리의 자라나는 새싹들이 제대로 된 역사 교육을 배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복받는 삶을 사는 다음 세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을 위해 주님의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왜곡된 역사관으로 성장하는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이 하지 못하면은 교회에서 이 바른 역사 교육을 시켜서 건전한 역사관, 국가관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도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주사파의 왜곡된 역사관으로 의해서 잘생긴 백조나라 한국을 미운 오리 새끼로 폄하하는 잘못된 사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복주시는 복음화, 민주화, 산업화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기를 다짐하는 우리 유라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